볼보 S. 안녕하십니까. 제주사의 이슈를 속 시원히 소돌이 해보는 소돌이 공론 무사 맛집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이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허정의 특집 방송 관계로 한 주 쉬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우리 제주도 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지난 그 우리 제주 전국체전 당시에 승마 경기장 장소 요게 최순실 씨 입김 때문에 변경됐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허정욱 교수님 얘기대로 무슨 꽃이 피려고 무슨 거대한 국가꽃이 피려고 천둥이 이렇게 세게 몰아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역 변방이라고 하는 제주도에서도 이 영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신뢰의 행정의 신뢰 문제든가 이런 문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승마 경기가 갑자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인천인가로 아마 그 개최지가 변경된 경기장이 변경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뭐 관심사항이 아니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묻혀서 지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전말이 드러나는 거죠. 말하자면 최순실 씨의 딸이 이제 유리한 금메달을 많이 땄던 경기장으로 이제 경기장이 운영됐다라는 것.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금메달 많이 딴 건 아니고요. 아시아 경기대회 단체에서 한 번. 그래요? 예. 또 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지금 서귀포시 색달동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던 이제 K-팝 그 공연장, 그러니까 융복합 공연장 근처에 이제 그 최순실 씨 조카가 땅을 소유하고 해서 말하자면 개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론되는 것이고요. 또 상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원희룡 도정에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그 의심스러운 그 개발 사업들. 의심스러운 개발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야 되나요? 오라관광단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의심스럽습니까? 그 담당 국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개입된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을 이제 겁박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예래 휴가영령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 내지는 이게 불법하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서 이제 다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너무 좀 무리하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행정체제들을 보면서 혹시나 이거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도민의 한간의 민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내고 있다. 지금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 사실 이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정권을 이렇게 권력을 갖다 남용할 때 저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바른 말 못했거든요. 야, 정말 박 대통령 지금 문제 있다. 권한 남용이다. 이거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사실은 그런 소리를 하면은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또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서 사실은 기었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죠. 분명한 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에서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진 못했거든요. 혹시나 저도 불이익을 입을까봐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렇게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시와 통제가 하나도 안 되면서 이런 그 권력 남용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진짜 굉장히 어떤 자성과 참회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좋습니다. 참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해야죠. 그거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건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공적인 권력이 원칙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말하자면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80년도하고는 다른 지금 게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가와 권력 사이의 이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또 21세기에 처음 맞는 이런 민중분기를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도 또 우리 국민의 시험대고 한데 뭐 더불어서 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칙 없는 개발이 이런 사태와 직면했을 때 연결고리를 찾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작금에 이루어지는 제주도에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런 개발 행위가 이 최순실 사태와 결부시켰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의심이 넘치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발 행위 자체는 충분한 원칙과 국민 시민들과의 소통이 없이는 이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문제와 연결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제2공항도 마찬가지고 뭐 드림타워 문제도 마찬가지고 탑동에서 벌어지고 하고 있는 이 국가 뭡니까 매칭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위원회들이 다 밀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도 이번 차제에 깊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것도 그냥 추론이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 분명히 제주도에서는 그런 의심을 갈 만한 말하자면 오이밭에서 신발끈도 메고 구두끈도 메고 슬리퍼도 갈아 신고 거기서 군인 신발도 갈아 신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받아도 마땅한 일들을 저질렀죠.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하고의 소통은 전혀 없이 이루어졌고 일방통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의심되는 모든 것을 이 최준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밝혀지겠습니까? 뭐 정말 이 제주도 관련돼 갖고 특별감사라도 임명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딱 마음을 먹고 제대로 수사하기 전에는 다 덮이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덮인 예를 들면 패리시 카운슬이라고 그런 주민의회죠. 주민의회하고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회들이 이제 공개된 자료를 갖고 다 보고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제동을 걸 수도 있고 사업 계획을 바꾸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당히 어떤 그런 이 부정과 갈등 요소를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아니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지금 뭐 도시계획도 그렇고 개발사업에 그럴 때 주민 의견 뭐 청취 절차 있지만 형식적이고 다 이러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이걸 반성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노하고 뭐 이러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도를 제대로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제주도에서 개발 사업이라는 이런 걸 할 때 그런 장난을 친다든지 또는 특정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고 권력자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식의 개발은 뿌리 뽑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민이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JIBS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몰라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소통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 제기를 하고 또 감시 문제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도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거 하라고 비싼 돈 주고 투표해서 뽑아놨고 정당성까지 부여했는데 이걸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최순실 사건 제주 해녀문화죠. 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고 합니다. 제주 여성들이 정말 제주가 어려웠을 때 가장 제주 해녀의 수가 많았을 때가 6.25 당시 조금 지나서 1957년에는 한 27,000명이었습니다. 27,000명. 예, 그거는 이 제주 여성들이 제주 경제를 이끌어갔다는 그런 전문직 같은 거 그리고 민속이 있습니다. 해녀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 해녀당을 만든다라든가 아까 말한 영등구처럼 그런 민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첨가하는데 진짜 제주 해녀만 한 것이 없다. 그 점에서 볼 때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해녀 문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이제 된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인데 이 어떤 의미, 소감 또 다른 분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게 경사스러운 일인지를 보면 밸류 말하자면 세계에서 바라보는 밸류 가치가 좀 커졌다고 하는데 경사스럽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국제연합에서 이제 교육과학 그다음에 문화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게 보니까 저 유네스코 헌장이 제정된 게 1945년도라더라고요. 이게 2차 대전 이후인데 요 헌장 서문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놓고 분석할 때 서로의 풍습이나 생활에 대한 무지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문화가 다름으로써 나타난 이 갈등 요소들을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이 유네스코를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를 우리가 감상히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그 다른 무형문화유산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제주 칠머리 영등굿이 이제 2009년도에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2016년도에 이제 해녀가 지정됐는데 요 문화가 제주도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요소라는 거예요. 유네스코 헌장을 기초로 봤을 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영등굿이나 해녀 문화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네스코가 하는 일은 이거를 보존, 전승하고 다른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은 그 해녀 문화에 아까 기조에 깔린 이런 문화를 계속 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 떨어지고 있는데 이 기득권을 해체하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면 기득권이기 이전에 생존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을 보장하면서 기존의 신규 어떤 해녀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어장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다?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사실은 저는 좀 시각을 좀 달리 하는데 이게 정체성이 굉장히 나타난 문화긴 한데 보호가 시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후대에 지금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네스코가 그걸 경고한 겁니다.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해녀학교에서 그런 것도 배워요. 그 해녀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그런 특강도 듣고 우리 그러거든요. 거기서 강조한 게 뭐냐.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한 해녀학교라든가 한수풀 해녀학교가 바로 그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출신들이 해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바다들이 해녀에 의해서 점용되면서 관광의 아주 소중한 가치고 아까 그러면 그 해녀 하시는 어촌계에서가 욕심이 많아서 자기네 목숨만 챙길 해녀 그렇게 공연하지 말고 누구나 해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는 좀 확대하고 체험이군요. 해녀 체험. 그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중간에 말 끊어서 연결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했다는 게 뭘 잘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해녀 하시는 어촌계에서가 욕심이 많아서 자기네 목숨만 챙기려고 이렇게 이 외부 사람들을 바다에 못 들어오게 단절시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몫이 우리 생업인데 여러분들은 와서 장난처럼 체험해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업이다. 해적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으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해적 자원이 풍부하면 제주 사람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학이나 문화나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통틀어서 말이죠. 유네스코의 헌장이 나타난 그 통틀어서 제주 지역의 어족 자원을 풍성하게 하고 이것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쪽에 에너지를 집중했어야 되는데 양어장 만들죠. 그 다음에 아까 하수종말 처리장 해서 했는데 도지사도 나물러라 하고 도민들이 걱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어족 자원 충분히 하게 하는 거는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해적 자원이 풍성하려면은 적어도 그런 국제다이도시가 아니든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의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국제다이도시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대형마트가 한 달에 이틀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다른 법에 대해서 우선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산업진흥법이 있더라도 국제도시 특별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게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취지가 이렇다는 걸 보면서 제가 자꾸 느끼는 게 사실 대형마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대형마트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우리 법을 보고 하는 거 사람이 하는 일은 필요에 의해서 주말에
대형마트가 쉬는 것보다 평일에 쉬는 것이 더 공용적인 목적에서 더 이득이 난다고 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우리 사고를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결정된 건 아니죠. 지금 그거는 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라고 하니까 위원회인가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 문제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 제주시에서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통산업 관련된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요는 이걸 기획했거나 아니면 업자들이나 행정관서에서 이걸 기획했거나 이걸 언론에 흘릴 정도의 사고방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굉장히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이걸 치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인식한다면 대기업의 마트들도 양극화가 해소되고 서로 상생이 될 때까지 그런 욕심이 있으면 발톱을 숨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톱을 미리 내놔가지고 욕먹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OECD 같은 경우에 OECD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그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걸 보면 이 세전하고 세후 그러니까 말하면 세금으로서 이 불평등한 지수를 얼마만큼 개선했느냐를 나타내는 지수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OECD 평균이 34%가 개선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9%밖에 개선이 안 돼요.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행정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는 곳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고 이미 충돌돼 우리 이루어지고 도민정서와 있지 않습니까? 법하고 지금 계속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조 개정 운동은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널리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거. 아까 그 문제가 똑같이 연장선상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 관련돼서 서로 이렇게 이견을 국한시키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나 제주도 상황에서는 양극화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괜히 사람들 또 살고 있는 사람들 기운 빼게 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미 한 달에 이틀을 쉬게 돼 있고요. 쉬게 되는 날짜를 휴일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그게 단서도 꼬리표를 달아놨는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미 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의견을 받아서 지정이 되는데 지자체가 그러면은 유통산업보호법의 정신을 빠져서 그냥 고수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국제자유도시 그자를 이제 형량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수요일로 옮겨질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만일에 영세 소모업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단체도 대표성 있게 이렇게 들어가서 하게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빠지면 안 될 거. 이 얘기 안 하면 또 집에 가서 후회할까 봐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이 작년도 그 감귤 조수입이 통계상으로 지금 약 한 4,600억지 5천억이 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 방송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이제 그 대형마트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이제 3천억이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제주도의 이 1차 산업 비중이 16%, 17%인데 감귤 산업이 그 정도의 절반이라고 치면 거기에 많은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수익에 버금가는 유통업이 하는데 과연 그게 감귤 산업에 어느 정도만큼 제주도에 기여를 하는가. 이게 말하자면 3천억이라는 돈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제 국부가 제주도의 도비가 이제 유출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반짝 든 게 그 유통산업의 발전도 좋지만 이 지역의 경제가 이 지역의 도민들이 유통을 통해서 이제 소비한 금액이 이 지역에 돌지 않고 유출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 관심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논란 좀 도민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풀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허정욱 교수님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뭐 더 소돌이할 거 많지만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